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으로 또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 요즘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네요. 전봉길님, 헌터스 헤드님, 이병구님 들어와 주셨고요. 오프닝 마음에 든다고 이병구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여상경님, 허창행님, 5277님, 8144번님. 오늘은 문자로 들어오시는 분들 적은 것 같은데요. 예, 잠시 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뉴스픽 진행하겠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이 오늘 손을 넘지 마라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은 청취자분들의 마음속으로 손을 넘어가고 싶습니다. 너무 넘진 마세요. 오프닝도 했는데. 네, 어떠세요? 전혜연 평론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저는 오늘 숟가락 좀 얹어보려고요. 아니, 이 두 분이 왜 이러시나. 저는 뭐 숟가락이 요즘 나쁜 의미도 있는데 예.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그 상을 받았을 때 다 차려진 밥상에 나는 숟가락을 하나 얹었을 뿐이다라고 아주 겸손한 소감을 밝혔잖아요. 그렇게 좀 써주면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숟가락은 사실 이 프로그램이 많은 여성분들의 지지와 또 훌륭하신 작가님과 뭐 앵커님과 박사님 무엇보다 들어주시는 청취자들 분 제일 중에 대단하신 거죠. 순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살짝 숟가락 얹어서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도 숟가락을 얹고.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인지 좀 보죠. 정치권 뉴스부터 좀 가보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우리당의 이 기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자, 선관위가 전략공천이라는 것을 불가한다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이제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좀 얘기해 보죠. 예, 좀 쉬운 단어 세 가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공천.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당 지도부에서 이 사람을 비례대표 1번을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비례대표 1번을 주겠다. 이 사람은 2번을 주겠다라고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나가서 유권자들의 표를 직접적으로 받는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문제라든가 그렇죠. 노동이라든가 환경 문제, 즉 정당에서 판단하기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야 되니 비례대표에서 좀 당선이 가능한 번호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겠다. 이런 것이 전략 공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도부의 영향이 컸었고 네. 또 상대적으로 관례적으로 모든 정당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진보 정당 내부에서는 뭐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정당들이 비상에 걸린 이유는 두 번째,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에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됐는데 정당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큰 어떤 뭉뚱그려진 것만 생각을 했지 정작 본인들이 이것에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선관위의 입장은 뭐냐면 이번 선거 때부터 이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을 한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불가 안 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당에서 비상에 걸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모르고 전략 공천을 주면 잘못하면 나중에 불법이 된다던가 그렇죠. 문제가 되죠. 무효가 되는 경우이기 네. 때문에 앞다퉈서 지금 선관위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 당원 단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보통 20% 정도 당선 가능권에 있는 20% 정도를 전략공천할 수 있다라는 당원 당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관위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니까 아마 유권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사실 지금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이번에 변동된 어떤 선거법 개정안, 특히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이른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전략공천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뭐 당원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해서 결정한다는 걸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으로 영입했던 인사들한테 빨리 탈당해서 우리 당으로 와라 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이상하고 조금 복잡한 상황이고요. 정의당의 경우에는 만 35세 이하 청년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일부를 할당하기로 하는 이제 내부 내용이 있는데 이 방침이 맞는지 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네, 빨리 결론이 나와야 되겠네요. 시간이 그렇습니다.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아마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늦어진 데다가 정당들이 워낙 많은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세부적인 전체적으로 내용을 늦어졌죠. 잘 일정이. 검토하지 못해서 좀 심하게 말하면 벼락치기를 하다 보니 지금 정당들 내부에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저는 참 재밌다고 느끼는 게 이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이제 전략 공천을 못하게 되는 거를 예상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막 선거법을 처리하다 보니까 법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민주적 투표 절차는 평등, 직접, 비밀 등 일반적 선거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민주적인 심사를 거쳐야 된다라고 딱 해놓고 전략 공천 부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당들이 당원도 좀 바꿔야 되고 기존의 관행처럼 그러네요. 해왔던 전략 공천이라는 부분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참에 잘 됐네요.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미권에서는 이 그 밑에서 어떤 상향식으로 유권자가 그 공직을 추천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나 최고회의나 이런 데서 권한을 하향식으로. 가지고 사실은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 선거, 매시 선거, 깜깜이 선거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례대표자의 후보자의 뭐 자질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이런 과정에 때문에 비례대표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차제에 이제 전략 공천이 없어지면서 투명해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나비 효과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나비 효과. 네,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 그 결과로는 굉장히 지금 선거 절차가 투명해질 것 같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네요. 네.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저는 보세요? 기대 반, 우려 반. 왜냐하면 이제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면 가장 좋은데요. 당의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에서 과연 지도부의 영향이 없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부분 당 지도부라던가 좀 예. 강력한 어떤 정치 세력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점은 정치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은 특히 현장 정치 경험이 없는 인재들을 이번에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당에서 이 사람한테 어느 지역구로 출마하면 어떻습니까? 라든가 비례대표는 어떻습니까? 라고 통보를 못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영입은 해놓고 이제 붕 떠 있는 상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려는 의욕은 있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 건지 어리둥절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일단 인재영입이 되면 뉴스만 치면 얼굴이 다 나오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당이 좀 책임지고 이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듯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주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재를 영입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어쨌든 영입했으면 정치적 자산으로 좀 논란에 덜 휘말리지 않도록 적당한 어떤 인재로 키워내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영입을 많이 해놓고 그분들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예. 보면 고민이 많죠. 옛날에는 영입되면 비례대표 어떻게 되면 뭐 15번까지도 뭐 안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7, 8번 정도 선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가느냐. 차라리 지역구에다가 좀 유명인한테 맞붙여갖고 자객공천이라 그래요. 한번 색다른 자객이 영입, 되는 겁니까? 자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투하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당직자로 한번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평론가 잘 말씀해 주시듯이 기생충에 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당은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선거법에서 이렇게 전략공천을 막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 전략공천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후보자를 먼저 뽑는 정성평가를 할 때 당의 입김이 들어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점수를 투여해서 당이 원하는 인물을 아마 투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이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의도에서 쓰는 용어 중에 긍정과 부정의 뉘앙스를 모두 담은 용어가 이제 불쏘시개. 불길을 불쏘시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불쏘시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정당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비정치권의 영역에 있던 인물들을 영입을 해서 잘못하면 이런 용도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도 보면 나 정치 안 하겠습니다. 나 이 정당 싫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도 삼고초려서 모셔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정당인으로서 뭐 성장을 역할을
하던 있도록. 정치인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지 거물급도 아닌 신인을 데려와서 불쏘시개를 해라. 이건 너무 사실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이번 기회에 인재영의 과정의 문제점도 좀 같이 돌아보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제 선거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90년대 그 희대 탈옥수로 알려져 있던 장기 복역수인 신창원 씨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CCTV 폐쇄배로를 통한 과도한 감시가 그동안 있었는데 그게 부당하다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를 했다 그래요. 인권위에서는 그럼 어떻게 답을 했을지 송문희 박사님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신창원 그러면 탈옥수, 희대의 탈옥수 이런 말이 붙죠. 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탈옥을 해가지고 한 2년 6개월 정도를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랬죠. 경찰관들을 한 5번 정도를 맞닥뜨렸는데도 잘 도망을 가가지고 그때 그 경찰관들 거의 다 많이 징계받고 옷 벗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맞아요. 희대의 탈옥수인데 이 사람이 지금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탈옥을 하고 난 다음에 재수감이 되면서 22년 6개월형이 추가로 선고가 됐습니다. 예. 탈옥죄가 무서운 거죠. 그러네요. 그랬는데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되어 있고 용변 보는 것까지 CCTV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 모든 부분이 다 열려 있는 네, 거군요. 이거는 너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진정을 하니까 인권위에서 살펴보니 네. 실제로 지금 신창원이 특별 개호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너무 기본권을 많이 제한한다. 용병 보는 것까지 감시하는 것은 그래서 교도소장에게 재검토하라고 공고를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특별 개호의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공고를 한 사안입니다. 네. 범죄자의 인권 뭐까지 이렇게 보호해야 하느냐 또 보호해야 한다 논란이 좀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인권위가 이제 권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이 권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서는? 저는 아마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범죄자를 감싼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집행법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살의 위험이 있다던가 그렇죠. 뭐 자해를 한다던가 또는 말씀해 주신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던가 또 뭐 다른 수용자의 생명을 해할 수가 있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한해서 법에서는 전자장비 뭐 CCTV나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위에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점은 뭐냐면 이게 교도소의 재량적 범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이게 뭐 20년 동안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감시를 3년마다 교정심리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 신창원 씨는 뭐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뭐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위에서 좀 지적했던 부분은 이 교도소의 재량적 범위를 넘어서 법무부 차원의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라. 저는 그 점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고요. 말 그대로 법의 취지에 맞게 운용을 하기 위한 어떤 방침이라고 보지 범죄자를 감싼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어떤 인식이 있냐면 범죄자에게 인권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 범죄 피해자 의 인권은 한번 생각해 봤느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국민 세금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인권 타령을 하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신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형평성 문제를 봤을 때 그 조두순 같은 어떻게 보면 네. 흉악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2년형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릴 때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가출을 해서 약간 뭐 폭행, 절도 이런 작범을 예. 하다가 강도치사죄의 공범으로 이제 20년 이상의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탈출 시도를 했던 것 그리고 2011년에 아버지 사망 소식에 자살 기도를 한번 했던 것 이것 말고는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벌써 50대가 되었는데 20년 이상 그 독방 생활을 한다는 것 이 자체도 굉장히 심한 일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흉악범들하고 형평성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용변 보는 건 관련해서는 2015년에 광주교도소 가서는 그 시설이 좋아져서 그 하반신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CCTV에.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독방 거주 부분은 좀 나와서 다른 수용자들하고 좀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조금 뭐 해주면 좋지 않겠나 뭐 생각이 많이 복잡합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0857번님께서 이 뉴스픽 코너를 칠순이신 어머님께서 항상 들으시면서 사회에 눈을 떠가고 계시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아주 기운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도 열심히 또 계속 해봐야죠.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취한 상태로 맥주를 달라고 때려 쓰다가 욕설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지금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끊이지가 않나요? 예.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항공기 내에서 그 승무원에게 맥주를 더 달라고 때려 쓰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 이제 네팔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요. 네. 와인 3잔과 맥주 1캔을 마신 다음에 맥주를 더 달라고 그랬는데 좀 취하신 것 같다고 안 주니까 왜 안 주냐고 폭행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승무원과 승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 공포를 겪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서 벌금을 아주 가볍게 300만 원.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 똑같은 경우가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 됐다 그러면은 훨씬 엄청난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내 난동이나 소동을 거의 테러의 수준으로 그럴 수 있죠.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항공보안법 50조에 따르면은 그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까지 벌금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굉장히 중하게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거의 아주 약한 벌금이나 집행유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손방망이 처벌의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류를 정말 꼭 제공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거리 비행인데 좀 수면 유도용으로 드셔야 된다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걸 뭐 술 말고 다른 거 대체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을 한번 근본적으로 드려보고 싶네요. 뭐 제가 아는 분들은 비행기 타면 꼭 그 와인을 한 잔 드시는데 왜냐하면 비행기 공포증이 약간 있으시니까 와인을 드시고 억지로라도 좀 잠을 청한다. 고소공포증. 예, 약간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일정 부분의 주류를 약간 제공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법적으로 금지한다 이 부분은 조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잡니다. 왜냐하면 전날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안 자고 뭐 짐 싸고 보통 그렇죠. 보통 계획을 짜거든요. 근데 제 주변의 분들 보니까 뭐 책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휴대전화에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평소에 따로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뭐 아니면 뭐 가족들하고 뭘 할지 계획 짜면서 그 기쁨을 미리 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승무원들이 단순히 서비스직이 아니라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뭐 너무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다. 이런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비행기 타면요. 승무원 그러니까 시민 의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승무원 분들은 서비스하는 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기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거든요. 다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거의 뭐 심부름 시키듯이 승무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갑질이라든지. 갑질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타면은 술을 먹는다고 하는데 술을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비행기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뭐 하와이 가는데 한 13시간 탄다 그러면 한 병을 다 비우시는 분을 봤거든요. 제가. 아이고. 근데 계속 떠들어요. 술을 드시면서. 그런데 이런 거를 예전에는 제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항공사에서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2017년 3월에 기내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이 개정되면서 만약에 그 항공사들이 회사 이미지를 위해 가지고 기내 불법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기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대한항공은 2017년부터 한번 난동을 부린 승객은 태우지 않는 노플라이 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좀 네. 무시무시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신혼부부가 탔어요. 네. 비행기에 탔는데 이 남편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된 거죠. 잠이 안 오니까 계속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한 지점에서 그날 밤에 술 취한 상태로 내려가지고 첫날 밤에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이제 집으로 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신부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했냐. 당장 돌아오너라. 라고 해서 결혼 첫날에 바로 헤어진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왜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술에 관대해요. 그렇죠. 여기도 이번 재판부가 처음이고 뭐 술에 취해서 우발적이다. 자기가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러면 술을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도 자제해야 되지만 좀 처벌이 엄격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75466-540번님께서는 이 뭐 항공기에서 이럴 땐 테러범에 준하는 범죄다. 다른 승객의 생명도 위협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면 공항에서 체포당한다는 얘기도 써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간단하게 저희 좀 살펴보죠.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지금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헌법 개정 발안권을 위해서 지금 20대 국회 회기 중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보도가 이제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어떤 인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나선 배경, 뭐 추진 계획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죠. 예, 헌법 개정 발안권이 현재로서는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 모두에게 주자라는 것이고요. 물론 뭐 그 국민의 기준을 몇 세까지로 보자는 차후로 보더라도요. 네. 이것은 뭐 여야의 어떤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국민발안 개헌 추진위원회가 지금 국회 내부에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이종걸 의원도 참여했고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김무성, 여상규 의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한 바는 이번 총선에서 동시 국민투표를 하자. 그래서 국민개헌 발안권 자체를 좀 회복을 시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회복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본란이 있었어요. 이게 국민에게. 언제 있었나요? 예전 우리 헌법 개정 헌법을 만들어지긴 초기부터 국회의원하고 국민에게 부여가 됐었는데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삭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다시 회복을 시키자. 이런 주장이고요. 회복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21대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개헌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추진 과정을 밝히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개헌이란 건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어려운 문제. 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저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나온 것이 굉장히 시적절하다 이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네. 말하는 국민, 주권자로서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선거 때 유권자로서 한 표만 행사하는 거에 그치지 평상시에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지 않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랬을 때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주권자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고 헌법도 만들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여야 막론하고 같이 의견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헌 논의에서 앞으로 다가올 개헌 논의에서 권력 구조의 개헌 그러니까 지금 일테면은 뭐 지금 검찰 개혁, 뭐 선거구제, 공직선거법, 여러 가지 공수처 이런 거 얘기합니다만 저는 권력 개혁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다른데 그 권력구조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이게 반짝 주제로 떴다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국민의 어떤 기본권, 상과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잘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국회에서도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일단 딱 뜨면 현재의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이 약간 대결하는 구도 예. 그리고 이것을 또 잘못 꺼내면 지금 정부를 흔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정략적인 쪽으로 자꾸 흘러갈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기본권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권리가 충분하냐 시대 변화에 맞춰서 예.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그럼 담아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까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모임은 뭐냐면 지금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 개헌하자고 4년 내내 주장했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모임도 만들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국회가 안 움직이는 거죠. 네. 이 구청장님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권한이 국회에만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통령과.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 구청장님들은 지지하는 기자회견도 냈어요. 왜냐. 우리 구민도 국민이다. 예. 우리 도민도 국민이다. 우리 군민도 국민이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국회가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박사님 필요하다. 말씀처럼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권은 개헌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권력을 국회에다가 나눠줘야 되는데 국회가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느냐 이런 국민의 정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논의 진행할 때 국회도 자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솜터리님께서는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이 두 출연자 때문에 매일 들어오고 계시다고 중독성이 있다고 칭찬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